네, 올 초부터 뭐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에 대한 네. 이야기, 또 네. 강남도 하락 전환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이 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먼저 좀 진단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1월 23일 그 SNS 음. X 시작한 뒤로 네네.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음. 그때 주간 상승률이 막 0.34 까지 막 음. 음. 올라왔는데 지금은 0. 음. 뭐 11 0 그러니까 0.09 막 이렇게 늘었어요. 음. 연속 한 4 주, 5주 계속 둔화가 됐습니다. 음. 둔화되는 와중에 2주 전이죠. 요번 주 말고 저번 주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음. 강남 3 구하고 음. 용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음. 그리고 그 지역에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 전체 또 매물이 음. 5만 5천 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트위터 날릴 때가 한 5만 5천 개 정도였어요. 서울 기준으로. 음. 5만 5천 개인데 그게 지금 그저께 제가 확인한 게 7만 5천 개. 아. 그러니까 2만 개가 음. 한 달 열흘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늘어난 거예요. 급격하게.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음. 2만 개면 그 서울의 그 1년 적정 입주 물량이 음. 3만 에 3만 5천 음. 원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70-80% 물량이 나온 거예요. 공급 효과 네, 어떻게 네네. 보면. 그러니까 이 예. 말씀하신 대로 공급에는 예. 신축도 있지만 음. 기존 재고 공급도 있잖아요. 음. 그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급 효과를 지금 발생시켰죠. 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생애 최초 대출 있잖아요. 음. 이게 이제 중저가 주택은 또 받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비중에서도 음. 이 예전에는 한 30% 정도가 인제 고가라고 표현하기 뭐하고 인제 강남 3 구가 마용성이었는데 네네. 지금은 거의 10% 줄었어요. 줄고. 80-90%가 다 나머지 지역에서.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나 음. 광진구, 음. 동작구 음. 그다음 레벨이죠. 음. 거기도 인제 막 치고 올라갔거든요. 음. 여기도 인제 거래가 또 끊겼어요, 음. 거래량이. 음.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제 가격 어떤 저항에 물론 생애 최초 대출이 7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음. 뭐 10 억짜리 집이면 3억 있으면 되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움직이는데 음. 고 위에를 넘어가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인제 거래량을 요번 주 거 저번 주 거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음. 10억 이상 거래가 예전에 뭐 30-40% 음. 였으면 지금 한 10% 15% 줄었어요. 네. 거의 뭐 90% 가까이가 15억 다 이하고 특히 음. 10억 이하에 몰려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는 인제 대출의 힘이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만약에 정부에서 음. 강남이 20억 초과가 2 억이고 음. 뭐 대출이 많아야 그럼 30 억짜리가 2억 4 억이면 10% 잖아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같이 이게 정책이라는 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애초에 6.27 대책 던질 때 나머지 그 강남 3구 이런 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0%나 50%를 했어야 돼요. 음. 예전에도 투기가 일어나고 이러면 보통 40, 50이 끊었거든요. 음. 근데 이걸 70 으로 만들어 버린 거는 음. 뭐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거 디플레이를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음. 이 비싼 음. 집값을 비싼 대출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음.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40% 50% 줄였으면 그것도 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역시 거품이었구나.' 확인됐고 물건을 막 많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 결국은 대출로 일으킨 집값이라는 팩트를 알게 되면 이거는 대출을 줄이는 게 대한민국의 앞길이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서울의 시장이 제대로 안 나타나고 양분됐다. 음. 아 고가 시장은 잡았는데 음. 중저가는 음. 지금 살아있다. 뭐 요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고것도 지금 거래량이 쪼끔 줄기 음. 시작했습니다. 3월 들어서. 그 중저가 좀 거래량이 는 것도 생애 최초로 네 인한 좀 그쪽에 비중이 거래가 좀 더 많죠. 많았다. 예. 네. 전세 대출도 요새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종료를 던지고 나서 매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 반면에 전세 매물이 좀 많이 그쵸. 줄었습니다. 예예. 그러면서 상공사원분들이 볼멘 좀 음. 고난을 겪고 계세요. 음. 전세 가격이 물량이 없으니까 올라갔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비싸니까 매매보다 대통령 정책을 음. 기대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수요는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음. 전세 가격이 좀 약간 상승 압박이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좀 돌아봐야겠죠. 뭐 대통령도 아무튼 본인 집도 내놓고 이런 강력한 아 메시지를 예예예. 이제 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의 이런 심리적 압박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크죠. 좀 봐야 될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대통령이 솔선수범 하는구나까지는 다 파악하실 거예요. 저도 네, 느끼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정상화를 계속 외치는 입장에서 네, 네. 저는 이제 그 워딩들을 10번씩 읽어보거든요. 뭐 다 아시지만 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모르는 말도 100번 읽으면 뜻을 안 되잖아요. 이거 아는 말이잖아요. 아는 말인데 10번, 20번 읽잖아요. 다른 그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이걸 왜 했을까? 의도를 좀 처음에는 네. 겉에 것만 느껴지지만 왜 했을까? 저절로 머리에서 돌잖아요. 그 저의 이제 어떤 뭐 짧은 지식을 총동원해서 생각해 보니 답이 딱 나와서 야 이거는 너무 큰 액션이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아셔야 될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는데 거주 비거주잖아요. 비거주니까 팔았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 거주 왔으면 안 팔아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팔았을까? 굳이 솔선수범? 단순히 그거 갖고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팔아도 그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대통령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기도 그렇고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파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주 비거주의 개념을 우리가 예전에 뭐 다주택자부터 얘기하셔가지고 1주택자도 특혜가 많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주 비거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던졌어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그러면 세금을 낼 때 실거주자는 사실 투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거주하지 않고 집을 갖고 있는 건 뭐죠, 이유가? 예전엔 저희가 젊을 때는 돈이 모자라서 일단 집을 사두고 사놓고, 네. 전세돈을 빼줄 정도의 내가 능력이 될 때까지 월세나 뭐 그쵸. 사글세도 있었어요. 네. 그 돈을 모아서 내보내면서 집을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서 시세 차익 보려는 사람이 8, 90%예요. 그렇죠. 네. 그게 80%, 90% 물론 그 중에도 뭐 지금 말씀드린 형태로 이제 집을 산 분도 계시지만 네, 또뭐 쉽게 말하면 특별한- 전세를 끼고 네. 개보를 했는데 내가 들어가야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어요. 대부분이 다 시세 차익을 놀리고 하고 또 대통령이 얘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부분 막 짚잖아요. 비거지를 짚었잖아요. 그거를 아니까 양도세 감면이 되니까 이걸로 투자를 그동안 박근혜 때부터 이게 10몇 년 동안 이게 지속돼 온 거예요. 이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직시한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럼 다음에 어떤 대책이 나올 때 거주자의 보유세나 뭐 취득세나 심하면 취득할 때도 내가 집 살지도 않을 건데 들어가서 살지 알지 확실히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을 산다? 그럼 취득세 많이 내라. 투자용이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의 폭탄이 날아올 수 있죠. 근데 폭탄은 이제 갑자기 세게 나오면 뭐 시장이 갑자기 경색되니까 분명한 그 신호를 갖다가 주겠다는 의지가 이거 지판고로 연결해 보시면 그러면 이거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세게 나온다는 얘기구나. 대통령이 할 말이 있잖아요. 나는 세금 내고 뭐 이렇게 비거주 주택을 투기 안 한다. 그렇죠. 끝. 본인도 그 얘기로 네. 끝나요. 그냥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뭐 난 들어가서 살래 이런 명분이 없어져요. 이런 부분에 어떤 초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조금 예측이 되실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이제 장특공제 뭐 혜택 이런 것들이 그건 이제 당연히 있는데 이런 없어지겠죠. 것들이 없어지면 네. 좀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리 이런 것도 좀 꺾일 수 있을까요?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자산 수익률이 낮아지죠. 일단 장특만 없애도 비거주니까 네. 양도세 감면이 최대 80% 받을 수 있던 게 40% 줄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의 형태들은 뭐예요? 비거주하면 2년 보유하고 뭐 2년 거주 요것만 맞추면 팔 수 있고 양도세 비과세요. 그렇죠. 네. 이거를 원천 차단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80%에서 40%만 받는다가 아니라 진짜 10% 20%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시장에 큰 영향이 있겠죠. 이게 이제 시장에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걸 아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뭐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던졌죠. 근데 과거의 어떤 규제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이번 정부의 어떤 이런 압박 수위나 이런 게 좀 차별점이나 네. 또 실효성 같은 거는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실효성은 예전 정부는 확연히 다르다는 건 뭐 국민들도 아실 거고 대한민국 최초로 여론조사에서 유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게 이게 처음입니다. 이번이. 어,
바쁘셔서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각종 매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체도 과반수 이상이고 유주택자하고 일주택자 이거 구분한 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57%인가 60%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왜? 후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근데 이게 뭐 제대로 꽂힌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점에서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 제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의사니까 아들이 둘인데 뭐 다 집 사줘서 보냈어요. 여유 있죠? 이 친구가 오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하고 두세 번 오는데요. 2년 전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 문대야. 내가 집값 잡는 이 아이디어 있어. 보내줄게. 아이디어를. 그래서 아니 백 원장 네가 왜 그걸 걱정해? 야씨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뭐냐? 기성세대 중에 이제 지각 있는 분들은 야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인들은 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 해서 표 모으는 거로 대충 계산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면밀히 계산할 때요. 캐스팅 보드인 203040이 어떤 걸 택하겠어요? 집값 올리는 정책을 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0, 60, 70도 좋아하는 정책이 나오면 정치적으로도 집권하는데 유리가 되고 정책 동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걸 많이 생각했겠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2, 3일마다 X에다 계속 올리잖아요. 바쁜 와중에. 그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왜, 이거를 앞으로 잡을 방법을 본인이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잡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날리시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아시는 작년 가을에 국토부하고 이쪽 통해 가지고 기획재정부 통해 가지고요. 보유세에 대한 개편안 시뮬레이션에 대한 그 용역을 줬습니다. 그쵸. 예. 그게 12월 달에 한번 1차 보고가 나온 거로 저는 알아요. 그러면 그것도 참고를 했을 거고 그러면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는데 개편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게 연결되잖아요. 이거 하고 두 번째 공급 대책 측면에서 네네. 예전 그 정부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뭐 문재인 시즌2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기러기님들하고 친시장 상승론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구별해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8.1 대책이 컸어요. 이때 양도세 중과를 때렸어요. 네. 그런데 불과 3달 반 지나서 12월 초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를 물리니까 매물이 나왔다가 약간 조정되는 것 같다가 임대사업자 제도가 생기니까 이 물건을 등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매물이 쏙 들어가죠. 그 와중에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모든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다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잖아요. 너도 그러니까 그 자산가들이 갑자기 강남부터 해서 막 집을 싹쓸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뭐 매물 씨 말라 이런 기사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씨가 말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가 없잖아요. 양도세 중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없어요. 왜?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금 반대잖아요. 없애고 있잖아요. 다주택 중과. 이게 벌써 다르잖아요. 그럼 문재인 때하고 틀리잖아요. 두 번째는 그때는 공급 대책이 없었어요. 공급 대책이 없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우리가 인구 감소가 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막 강변하다가 그거는 그 먼 미래 얘기고 지금 집이 없지 않냐 서울에.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다 보니까 부랴부랴 신도시 계획을 세워서 그게 3기 신도시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입주해 이래가지고 폭등이 계속된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언제 착공해 뭐 10년 걸려 15년 걸려 막 표면에 하고 막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분양하고 있잖아요. 분양하는 건 2, 3년 뒤에 입주해요. 근데 3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거의 세팅되고 내년부터는 정말 많은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물량이 3기 신도시만 17만 호고요. 공공택지라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들 택지 개발지구. 이거 더하니까 한 33만 정도 나와요 지금.
그 와중에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또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드맵이 틀린 게 뭐냐? 나올 게 예측돼 있고 네.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음. 지금 정부가 정책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린벨트 아시잖아요. 그 총량제를 한시적으로 5년간 푸는 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신도시 나와요. 네. 그러면 늦게 보잖아요. 신도시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하고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완전히 다르죠. 차별화되어 있고 공급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다. 그러면 3, 4년 뒤부터는 다른 시장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LH가 직접 개발해라. 민영해 주지 말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영해 주는 그 이익을 분양가 인하 효과로 두는 게 누구나 이해하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예전에 뭐 사전총회 하면서 막 정부에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묘하게 고쳐가지고 시세 몇 프로 막 이렇게 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시세 몇 프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세가 1억인데 80%가 8천에 분양이 싼 것 같은데 그럼 시세를 2억으로 올리면 8천이 아니라 1억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LH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예전보다 비싸거나 이렇게 좀 이상한 느낌을 주는 분야가는 안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시도 제가 정말 가끔 회의에 들어가는데요. 지시도 최대한 낮추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과 분양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수도권도 막 10억, 15억 하잖아요. 근데 분양가가 6, 7억, 8억 이러면 신도시고 그러면 이제 벌써 수요가 분산되니까 그렇죠. 예전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시장 자체를.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무브머니 주식시장 지금 전쟁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소강 상태지만 네네. 무브머니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전반적인 상황이 예전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게 실현 가능성이 어떤지 하셨는데 이건 실현 중인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서 다르다. 실현 네. 정도의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보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지 문재인 시즌 2는 옛날 얘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재명 시즌 1 이게 더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정책 효과로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네네. 근데 또 거래는 쉽지 않잖아요. 대출도 막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가격도 예. 만만치 않은데 이 5월 9일 전에 좀 막판 급매물 뭐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네네,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 강남이 오르면 같이 따라 오르고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잖아요. 강남이 일단 마이너스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사실 심리 영향이 많이 큽니다. 수요자들한테도. 그리고 전쟁까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막 집 보는 분위기가 물론 뭐 정말 뭐 신혼부부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네네. 나머지 고민하던 분들은 잠시 전쟁 쳐다보고 있지 잠시 소강 상태면 팔려는 분들 어때요? 더 조급하죠. 그러면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한 단지 예를 들게요. 예전에 뭐 1년에 한 10개 거래가 됐다. 네. 근데 매물이 한 50개가 있고 이 정도예요. 돌아가는 게 회전율이 한 100개 정도라든지. 근데 얘가 지금 매물이 100개인데 3개월, 4개월에 하나씩 도는 수준으로 급락한 거예요. 그런 단지들이. 특히 갭 투자가 많은 데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막바지는 어떡할까요? 자, 그럼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거주, 비거주에 대한 이거 다 비거주잖아요. 물론 거주하시는 분도 파시는 분도 계시면 그 양은 좀 적어요. 그럼 비거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을 이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로 놓으신 분들은 문제가 없지만 전세로 놓으신 분들은 전세 대출도 만약에 지금 DSR 정책 시행하려는 것 같아요. 전세값도 이제 하방 들어오거든요. 지금 잠시 매물 많아지면서 올랐지만 그 정책이 만약에 강력하게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값도 하방이면 매물값은 더 하방이잖아요. 그럼 미래가 보이잖아요. 자산가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게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3월 중순 말 넘어가면서 가격 지금 상승폭이 0.3445 막 가다가 0.09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인데 이미 선두 주자인 강남산과 용산이 마이너스 나왔고 그러면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대출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이게 조금 더 가면 좀 다른 시장이 보이는 게 저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 사이 왜 좀 더 지나면 좀
4월 말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도 네네네. 처중됐으니까 네네. 그때까지는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이것까지 묶이면 팔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호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한 제가 볼 때 3월 말에서 4월 사이가 피크일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기한이 정해져 있는다 아 보니까 이게 예. 어떤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일시죠. 좀 예.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좀 들어서는 그런 좀 계기가 될지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저는 일단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조정장이죠. 조정장. 예. 뭐 하락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음. 거의 2배, 3배 올랐거든요. 음. 10 년도 안 돼서. 그렇게 오른 게 그쵸. 없잖아요. 예. 임금이 오른 것도 무지막지하게 아니고 올랐죠. 너무 많이 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도 하락한 게 아닙니다. 고점 대비에 하락했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가격 대비하면 아직도 뭐 정상가를 넘어섰으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제 5월 9일이 딱 됐다. 네. 끝나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볼까요? 시장이. 자, 그분들 못 팔았으면 돈이 급한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기 분명히 전세입자가 나갈 때가 됐거나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비어 있는 집이 빨리 팔리니까. 네네. 그러면 이 집을 어떻게 돈을 다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안 팔렸으니까. 그럼 전세를 놔야겠죠.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아. 그러니까 전세 시장은 또 풀리는 거예요. 음. 지금은 전세 시장이 조금 물량이 적어지면서 어렵지만 전세 시장은 도리어 풀리는 상황이 되고 근데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되냐? 매매 시장에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 제도로 인해서 강남의 거래가 뚝 끊겼잖아요. 거의. 여기에 이 매수하려는 분들이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네. 어디 떼돈이 뭐 로또가 맞지 않는 이상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매물이 지금 100개가 있는데 하나가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중에 40개가 없어도 60개가 있잖아요. 그렇다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죠. 강남 정부랑 마영성은 일단 5월 9일이 지났으니까 매물이 빠졌으니까 난 이제 내 집 팔 수 있는 분들은 내 집값 높여받아야지 하고 있지만 수요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매물이 많다는 게 지금 증명이 돼 버렸잖아요. 네. 이 상반기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조금 돈이 급하진 않아도 야, 차익 실현해야겠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세제 정책 이런 걸 생각할 때 나오는 매물들이 있겠죠. 그게 스물스물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스물 나올 때 정부가 중간에는 추가 대책이 아마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5월 9일 전에 살짝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이후에 선거가 있잖아요. 6월 3일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6월 3일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지금 분위기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잖아요. 다수 압승을 할 것 같잖아요. 만약에 압승을 한다 한 60%뭐 70% 이상 그러면 정권의 정책 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보유세에 대한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타겟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가 주택이 내려가면 대한민국은 전형적으로 키 맞추기거든요. 그러면 중저가 주택도 대출만 제어를 한다라면 네. 이걸 풀어주면 안 되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분양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노무현 정부나 노태우 정부, MB 정부 때 했던 뭐 보금자 주택 다 이게 원가제거든요. 그러면 거의 반값 수준이 나와요. 서울은 다. 수도권은 이제 건축비가 좀 올라서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60, 70%이 정도 돼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기존 주택을 삽니까? 그런 시장이 펼칠 수도 있다. 뭐 이건 좀 제 시나리오인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 이후 시장에 갑자기 변화해서 뭐 강남이 다시 폭등하고 이런 일은 제가 볼 땐 거의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되면 아무래도 인제 뭐 매물 적체가 생길 거라는 거는 또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또다 보면 오히려 또 공급이 좀 부족해져서 나오는 매물들이 그래서 가격이 좀 지지하는 어떤 그런 네. 선이 될 수 있지 저항선이 않을까 생긴다. 부작용 같은 거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나 그 갖고 있는 분들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분들이나. 네. 근데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난 버텨야겠어. 이랬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대책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시나리오 중에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시장이 다시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되겠죠. 자산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주택을 갖고 있는 게 난가 안 난가 계산하겠죠. 계산할 때 양도세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고 보유세도 이제 타겟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산 분들은 자기 자산이 그대로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소유자 중에 3040 이분들이 작년 토지 오려고 때 올인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거 쥐어짜고 이자 부담할 생각하고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쉽게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경제 뭐 우리 뭐가 터지지 않는 한은 금리 지금 못 내릴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이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중요한 건 거기다가 스트레스 DSR 우리가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잖아요. 3단계인가요 지금? 네,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15년 금융위원회에서 15년까지는 그걸 또 50%만 적용하고 이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부담이 덜한데 이걸 만약에 정부가 확실히 잡는다 그러면 이것까지 3%로 다 막아버리면 그냥 기본이 5.5%예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수요가 급감합니다. 그럼 제가 자산가라고 생각하면 야 이거 5년에서 10년 들고 왜냐면 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 계산되잖아요. 그러면 네. 5년은 기본이고 만약에 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다음 정권도 이 집권 여당이 가져가면 이거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부동산을 갑자기 풀어줄 어떤 그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자산가래도 지금 파는 게 나은가요? 점점 뒤에 파는 게 나은가요? 이런 판단을 하죠. 네네네. 왜? 공급도 있죠. 대출도 줄였죠. 그럼 뭐 답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길. 또 기존 매물도 예전보다 적은 게 아니라 문재인 때처럼 매물 심하라는 소리는 전혀 없어요. 매물이 있어요. 이런 걸 잘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상방으로 갔다 하방으로 갔다 하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은 제가 볼 땐 영끌하신 분들 이분들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일부 언론에서는 뭐 다시 5월 9일이 지나고 나면 네네. 매물이 또 씨가 말라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신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씨가 마른다는 얘기는 이 정책이 있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 5천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매물이. 그럼 이걸 계산하면 단순 계산하면 한 달에 막 3천 개에서 4천 개 거래되니까 1년치잖아요. 1년치에 거래될 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전세 제도 때문에. 그러면 매물이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거래량도 잘 보시면 3월, 4월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3월, 4월의 거래량이 올라가지 못하고 생애 최초가 있음에도 그럼 생애 최초의 여력도 소진이 다 되면 거래량이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은 뭐 고가 주택이든 중저가 주택이든 다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쉽게 다시 돌풍이 일거나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정부의 또 의지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 어쨌든 뭐 그동안 정부가 많이 엄포를 내놓은 상태인데 뭐 보유세든 뭔가 좀 후속 대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건 뭐 팩트죠. 네. 예. 어떻게 좀 실제로 보유세 부담이나 이런 게 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거주 비거주 나누고 비거주 주택의 첫 번째는 거주 비거주를 기본인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다주택 1주택자. 1주택자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거주 비거주 이렇게 두 단계죠. 그러면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개념에서는 다주택자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가는 거고 보유세 부분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없앴으니까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 보유세가 늘어나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지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 세면 갑자기 다주택자분들이 나 그냥 자빠질까 이런 분들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월세 넣은 분들은 괜찮고 자빠지면 경매 문제가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이걸로 또 옆에서 이렇게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법적 근거가 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갈 수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1주택자 중에 이제 거주비거주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보유세가 부담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저는. 세율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하는 게 다주택자 중에 임대사업자를 하던 사람이 있고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를 누진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도 서민용 주택, 예를 들어서 60제곱 이하의 네. 빌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주고 그런데 시내에 있거나 요지인들 심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강남 3구에 있는 건 더 때릴 수도 있겠죠. 강남 3구 투기 가지고 묻는 것처럼 차등을 줘서. 네. 그런 수까지 나온다면 정말 이건 큰 충격이고 근데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뭘 택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방향 그쪽으로 가는 건 정확하다. 근데 보유세율은 제가 볼 때 중저가 주택까지는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이 현재는 12억을 뭐 이렇게 기준으로 두는데 네네네. 12억 이상으로 할지 15억 이상으로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가끔 가다가 이제 공시서상에서 뭐 50억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50억 이상의 보유세에 대해서 갑자기 1%나 2%를 매겨버리면 부자인 분들은 뭐 살려니까 상관없지만 거기에 이제 올인해서 투자한 분들은 박살이거든요. 그렇죠. 예. 엄청난. 단위가 장난이 예, 아닙니다. 예. 번 거 다 쏟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너 번 했어요. 국무회의 자리,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대놓고 했어요. 뭐 50억 누가 얘기하던데 뭐 보유세를 그러면 50억 이미 정해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20억, 30억 나눠서 보유세 구간을 차등도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맞춤형 정책, 예를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연금만 받고 있어. 못 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연 과세라고 해서 네. 양도할 때 낸다. 아. 그럼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러고서 세금을 매기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이런 쪽으로 할 때 제가 볼 때는 기본은 약간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0.5 올해에서 한 2년은 0.5, 3년 뒤에 1% 이렇게 단계별로 올리길 바라는데 정부가 만약에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 그냥 시행한다 1% 그냥 해버리면 1%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마어마할 중요한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건 네. 우리만 어마어마하지 네. 다른 나라는 어마어마하지가 않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선진국들은 그 레벨이에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잘 사는 그럼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1%였어요 그냥.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볼 때 0.5에서 0.8, 1, 2선에서 결정된다고 보신다면 거기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중저가 주택은 지금 한 0. 뭐 실효세율로 따지면 한 0.1% 정도 되거든요. 0.17. 네. 그거 한 0.2 정도 뭐 이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뭐 반대도 많으면 뭐 조금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완화돼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방향성은 이제 그렇게 네, 된다. 완화되는 네. 게 1%가 될지 0.8%가 될지 이 얘기지 0.5가 될지지 현재 있는 실효세율 0.17%를 내릴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도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누진적으로 하고 물론 종부세가 지방 교부세다 보니까 지방에 재원 뭐 보충하는 데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방세로 하면 이제 국가에 또 재원이 없으면 못 나눠주잖아요. 지방세로 막으려면 그거는 국세 중에서 지방세지만 법을 바꿔서 지방세 중에 뭐 10% 20%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걷어서 교부한다. 이러면 또 법을 바꾸면 종합부동산세가 약간 상징적이잖아요. 고가주택자들을 이제 좀 약간 악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차등화하는 그런 징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이 누진적으로 하면 누구나 이해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 좀 풀어주고 실제로는 효율성 있게 가는 이런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유세가 개편될 거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또 낮아질 수도 있겠죠. 뭐 예. 아무래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때랑 좀 물론 수준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닮은 꼴 같은 결과가 좀 날 수 있지 뭐 않겠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보유세를 올릴 때는요 양도세를 과감히 낮춰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묘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아마 7월쯤에 아마 세제 개편안을 아마 발표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 보통 그때 발표해서 9월이나 12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서 내년이나 후년부터 시행하거든요. 보통 세제 시스템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월부터 보유세 민감하니까 7월부터 던질 거라고 봐요. 그럼 시간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거기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한 번 더 뭐 넘어가겠지만 한 6개월 정도 늦을 수 있겠지만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유세를 높이면 해외 선진국처럼 똑같이 그러면 거래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낮춰야죠. 왜? 전체 세원에서 네. 우리 기획재정부나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부동산에 대한 볼륨에 맞춰서 그 뭐 GDP 대비 몇 프로 이런 라인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건 다 놔두고 네네. 보유세만 올리면 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다 뭐 할 건데요? 목적도 정확해야 돼요. 국민의 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돈이 다 쓰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세금만 더 올리면 어떤 얘기를 받아요? 뭐야 이번 정부는 세금만 뜯어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네. 조세장이 극대화되죠. 그럼 거기서 제가 볼 거는 뭐냐? 분명히 이번 정부가 거래세도 낮출 거다. 어떻게? 60제곱미터 이하나 이런 부분은 정말 낮출 수도 있다. 조금 낮출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양도세가 지금 고가주택에 되어 있지만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뭐 1세대 1주택 빼고 이렇게 투자하신 형태의 분들은 그래도 뭐 20% 30%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15% 10% 낮춰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예전에 들어오던 세금이랑 큰 차이가 없고 물가 상승분만큼만 인상된 수준이면 국민들이 박수 치죠. 그렇죠? 서민들은 집 사기에 더 도와주고 네.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보유하고서 자산 차익을 노리는 투자나 이런 형태는 제어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아마 정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문재인 그 시즌2보다 더하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그게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과거 정부 때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안 했죠. 어. 근데 이번 정부는 네.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다르니까 좀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그 엑스 트위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글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래놓고 막 중간에 제가 죽을 겁을 이렇게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면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 돼서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제가 부동산을 못 잡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혁을 일으키고 싶다. 공정과 사람다운 세상을. 그게 구구절절 써 있는데요. 그거 한번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싫어하시던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이분이 이거 그냥 단순히 던진 말이 아니고 X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저도 질릴 정도니까 매번 해석을 되니까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결이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게 이거는 문재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 저는 이미 인지했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다음 생각해보세요. 요즘 심하면 이렇더라고요. 요즘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안 하네?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요새 안 하시잖아요. 실패했나 막 심하면 이렇게 비아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쟁 났잖아요. 부동산 두 번째잖아요. 전쟁부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정책이 안 돼야 수익을 먹고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 전쟁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안들이 올라왔을 거고 아마 또 립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어떤 스텝바이에 대한 신호를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좀 눈싸움이 되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좀 된다면 그때 가서 좀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까요? 영끌 막 꼭지점 갔을 때는 제가 무조건 사지 마라 그랬는데 2022년 끝나고 나서 2020년 쭉 빠지고 나서 2023년도에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20-30% 빠졌는데 사십시오. 네. 근데 능력이 안 되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5에서 10% 더 내릴 것 같다. 조금 고민하셔라 이랬는데 이게 또 전 정부에서 지금 펌핑한 바람에 많이 안 내려오고 강남 상구는 더 올랐어요 도리어. 그리고 강북 일대에서 예전 고점을 돌파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2년이니까 4, 5년 전에 제가 얘기한 건 맞는 거예요. 네네. 그때 집을 샀으면 지금까지 이자를 냈어야 되잖아요. 5년치를. 그러니까 안 내고 지금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고려해볼 만 하잖아요. 5년 동안의 물가 상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쌉니다. 여기서 좀 더 내려가길 전 바라는데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능력이 안 되면 전세 월세 잠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도시 물량도 나오고 시장이 앞으로 하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 이게 여력은 좀 안 되는데 쫓아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이나 분들 즉 생초를 네네네. 이게 쌓일만 하면 되거든요. 어. 근데 정말 유념하시게 쌓일만 해서 들어갔다가 부부관계 안 좋아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5년은 이 집값 올리는 걸 용인하겠어요, 정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계부채나 모든 내수 상황이 이 부동산 가계부채로 인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고 실질 임금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편의점 매출이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7개월째 감소했어요. 어. 이런 각 곳곳의 지뢰들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무주택자분들은 충분히 정부 대책 발표 보시고 여러 개 되신 분들은 사셔도 되고 금매를 여러 개 안 되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정부 대책, 두 번째는 3기 신도시 분양 앞으로 나올 때 분양 가격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셔도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경매 물건이 이제 아마 그때쯤 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체크하신 다음에 시장에 들어가서 늦지 않고 특히 내년까지는 좀 힘든데요. 28년부터는 또 서울 시내에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마지막 어떤 불장의 어떤 과도기라고 봐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알잖아요. 올인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올해는 그러니까 무조건 좀 체크하시고 3기 신도시 분양 나오면 자기 지역이랑 가까우시면 무조건 그건 저는 3기 신도시 1번 정부 대책 보는 것도 1번 둘 다 같이 보시면서 네네. 한 가을 정도 이때부터 어떤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제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합리적 조정 하한선 어느 정도 수준 하한선이요? 두려고 보세요? 예. 정부가 지금 지역 균형 발전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기대하는 게 뇌피셜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1-2년 차 1년 지나고 뭐 2년 차에 들어갈 때 국정 계획을 또 잡을 거 아니에요. 내년쯤에 1년 반 지났을 때. 그때 그 근본 원인이 서울 집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 집중을 완화하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금 통합 광역시 하면서 가잖아요. 통합 정책에 플러스 국가의 기반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새만금에 현대가 이주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강남이 개발해서 이렇게 세팅되는데 25년,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부터 그 그림을 성사진을 국민들한테 던지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대하고 뭐 고대 연대 중에 하나라도 본교가 만약에 지방 어디로 간다. 불가능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시장 한 방에 바뀌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살짝 1%라도 기대하는 어떤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교가 안 되면 다른 걸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어떤 기업들이 중간에 있는 지역 뭐 또 그다음에 3급 특화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걸 분배를 잘해서 기업체들하고 시너지가 난다네요. 그러면 거기 있을 때 물류비용 문제 때문에 교통을 놔줘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교통 재원을 갖다가 광역교통을 잡아주겠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똑똑한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이미 많이 오른 장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처분하고 기업의 가치 올리면서 싸고 저렴한 데 가서 법인세 감면 받으면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잖아요. 이건 중장기적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서울이 조정될 거는 물가상승분하고 따라서 지금 오버슈팅이 제가 볼 때 한 30%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충격이 오거나 맨살이 드러날 때는 충분히 그 정도는 다시 빠진다고 봐요. 특히 강남 3구. 강남 3구 외의 지역은 지금 건축비 오른 걸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한 10에서 20%더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내려간 데는 좀 많이 있잖아요. 뭐 회복된 데들은 10개구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5개구는 예전 고점에 대해 2021년도 대비 지금 10에서 한 30%에서 거래가 돼요. 조정된 상태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지역마다 좀 차등화해서 강남은 제가 볼 땐 빠지게 되면 많이 빠질 가능성 되게 있다. 도리어 주변에 서울
기존 주택 뭐 상급지 말고 이쪽 저들은 덜 빠질 거다. 빠지더라도 그렇게 이제 저는 예측이 돼요. 수도권은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수도권은 예. 과천이나 뭐 일부 지역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분당 같은 데는 뭐 사실 뭐 강남하고 견준다고 하는데 물론 판교라는데 그 자족 도시 어떤 산업 기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버티긴 하지만 지금 초과 가격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계산은 거의 20 몇 억짜리인데 요새 뭐 20, 오래된 집이 구축이죠. 그거 사가지고 짓고 하면 40억 된다는 계산들 하시더라고요. 40억을 소화할까? 과연 3년, 5년 뒤에? 그렇죠. 계산이 안 나와요. 이 부분도 좀 냉정한 생각해서 그래서 수도권은 어쩌면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미 조정된 데 말고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일기 신도시 이런 이슈로 막 올라오고 이런 데들은 조정이 세게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수요가 안만 있다고 해도 그 인구가 지금 계속 주는데 거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도 상급지와 기존 지하고의 어떤 시장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말씀드린 조정은 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진이 예전처럼 막 40%가 아니라 강남은 30% 보이고요. 네. 이 사이드는 제가 볼 때 10에서 한 15, 20? 네네. 이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이 다주택자 규제로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란 주장에 대해서 네. 억지 주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또 매물 감소로 인한 전세 대란을 또 한편으로는 우려하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억지 주장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음, 현재 예를 들면 한 단지 예를 들을게요. 뭐 음. 수도권에 이제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보통 제가 여러 개 단지를 체크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매매 물건이 50개면 전세가 한 40개. 5대 4나 5대 4나 뭐 6대 3 뭐 그 정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네. 5대 5 되거나.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대책이 그쵸. 나오고 나서요. 네. 다 9대 1입니다. 9대 1. 네. 부가 매매예요. 네. 전세가 줄은 거예요. 음. 그러면 수요자들은 대통령이 대책을 냈으니까 지금 집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살려고 안 사고 전세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전세 물건이 모자르게 된 거예요. 전세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천만다행인 건 전세 대출이 이렇게 전세 가격이 좀 오른다고 해서 전세 대출을 늘리지 않았어요. 왜? 대출 규제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오르는 범위가 좀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민들한테는 부담이잖아요. 5억 살다가 5천 도 나와. 5천이 어디서 나요, 갑자기. 근데 그런 일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5월 9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부분 뻔히 보이는데 네. 3040들을 위해서 물론 뭐 506도 계시겠지만 특히 4040들이 전월세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5월 9일까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네. 그분에서 정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방치하지 말고. 네. 왜? 선거도 있잖아요. 어. 제 생각하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한테 우리가 유감임을 좀 표명하고 그렇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두세 달 고생하시고 나면 정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필히 집값을 낮추겠다. 아. 그러니 그 뒤에는 또 5월 9일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 팔린 것들이 다시 전세로 나와서 또 조금 안전될 겁니다. 정부를 믿고 네. 기다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불편을 들어서 우리 무주택 전세 임차인분들한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딱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안 해. 왜 이런 안 것도 할까요? 예. 그것도 영향이 왜 안 있나? 할까요? 제밥에 마음이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뭐 관료분들 중에 대통령 네. 바쁘시니까 관료분들 중에 이런 거 챙겨서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그래 이번에 믿고 그러면 집권 여당에 도움되잖아요. 정책에 도움되고 그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무슨 정책을 폈을 때 네네. 부작용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했으면 당연히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려워요. 돈도 안 들잖아요. 생각만 있으면 말하면 되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고 벌어지고 있고 네. 5월 9일 이후에는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대출 DSR 이 네, 부분도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좀
도입이 된다면 뭐 전세 가격에는 좀 기여할 수 있겠지만 또 네.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주거 사다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 이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게 예. 전형적인 이게 예. 주택가의 상승론자들의 그 음. 프레임입니다. 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전세 대출을 5억을 받았어요. 5억을 받았는데 전세 대출을 다음에 갈 때 4억으로 줄인대요. 네. 그러면 진짜 그 풀로인 사람들은 4억짜리로 가야 되잖아요. 음. 원래 살던 집에서 낮춰서 가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음. 그러니까 이때 불편함을 이제 그렇게 서민들이 힘들고 주거 사다리가 끊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게요. 음.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집값도 뭐 막 올라가기 힘들겠죠. 예. 아, 내려간다는 생각을 확실히 이제 잘 못 하시는데 어. 100% 시간차로도 내려갑니다. 음. 전세 대출이 5억이에요. 음. 원래 집값이 5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없던 게 생겼어요. 음. 근데 이거 이자를 갖다가 음. 정부에서 저리로 처음 시작했어요. 음. 그러니까 월세 사는 것보다 5억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빌라 살던 분들이 빌라 월세 내던 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엄청 넘어왔습니다. 이게 때문에. 어. 그러면 소형 아파트 5억짜리 얼마가 돼요? 음. 5억 대출이 되니까 기본이 6억 되는 거예요. 3억짜리 집이었어도. 음. 빌라는 이제 그 오버슈팅 나가지고 사기가 났지만 아파트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이때부터 오른 거예요. 그러면 자, 전세 대출을 7억으로 올려드릴게요. 7억이면 이자가 한 20% 늘 텐데 뭐 100만 원 내는 건 120 내야 되는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0.2% 거꾸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동동 그대로 내죠. 7억 빌릴 수 있어요. 똑같이 빌리죠. 그쵸. 집값 네. 어떻게 돼요? 음. 100% 올라가죠. 음. 그러면 거꾸로 전세줄 내리면 집값이 어떻게 돼요? 100%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기성 언론들의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세 대출을 줄이면 서민들 주거살이 망가진다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기득권 시장들과 이 보이지 않는 카르텔들의 프레임인 거예요. 아니죠.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4억인데 만약에 3억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3억짜리 대출 안 되면 3억짜리 집을 찾아갈 거고 다우닝 되면 원래 있던 집들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못 오니까 낮춰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일이 시간차를 두고 생긴다 이거죠. 그럼 이게 논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프레임은 정말 조금만 길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죠. 급격하게 하면 그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좀 스탠바이로 줄이더라도 뭐 1년에 한 3천만 줄이고 3천만 원 5억짜리인데 2년 뒤에 2천 줄이고 이러면 시장에 적응할 수가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예. 네.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앞으로 전세 대출 금액이 점점 좀 작아져서 그럼 집값에 대한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게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너무 급락한다. 그때 경제를 위해서 전세 대출을 늘려주면 되겠죠. 집값 받치려면.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늘리기만 했지 줄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팩트라고 좀 봐요. 그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지금 걱정하셨는데 제가 전세 대출 DSR을 시작하면 집값이 미세하게 못 느낄 정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시장에 슬슬 나타납니다. 한 예로 이 얘기 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있잖아요. 거기가 11월부터 입주했잖아요. 지금 3개월째 됐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 평형이 한 14억, 15억, 16억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12억, 11억입니다. 왜 이렇게 되죠? 갑자기? 근데 그거를 이제 모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부가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오시답니다. 왜? 이 6.27 대책 기억나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네네. 분양을 받은 건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들어서 살려고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전세 그 사이에 집값이 막 뛰어오르면 전세값이 분양가예요. 근데 전세 대출이 돼. 그러니까 잔금을 돈을 안 내고 전세 대출 받아서 오는 세입자 돈으로 메꿨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막은 거예요. 음. 자기 돈도 없이 분양을 왜 받아? 자기 집 잔금 다 치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전세를 놓으세요. 그래야 대출해 주겠다고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시장이 난리가 났었어요. 와, 이거 이제 집값 내려간다 그랬는데
금융위원회가 음. 잔금만 내도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낸 걸 어떻게 확인하죠? 통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등기부등본이 나오려면 잔금 치고도 뭐 준공청산 막 그쵸. 비용들이 예, 있어서 몇 예. 개월 걸려요. 걸리죠. 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들어가서 살려는 얘기예요. 음. 살다가 돈이 없으면 나와서 전세를 놓는 거지. 근데 이거를 풀어줬단 말이야. 틈새를 소리 없이. 아. 그러니까 급전 빌려다가 에? 잔금 치고 바로 그냥 바로.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 내려갔어요. 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한두 달 전부터 다 막아버렸어요. 아,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소유권 이전 다 대고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전세 대출 5억이 있어야 전세 16억, 10억 갖고 합쳐서 들어갈 사람이 네네네. 5억이 못 들어가니까 10억으로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왜 3, 4억이 내려오겠어요? 그렇죠? 증명됐잖아요. 결론은 전세 대출에 대한 생각을 우리 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 대출 줄이더라도 물론 옛날에도 있었어요. 전세 대출. 어떤 사람들한테 사업이 망하거나 취업 초년생이고 시드머니가 없어서 월세 비중이 너무 큰 사람들 이런 분들 취약계층을 위주로 전세 대출 해줬어요. 레버리지 역할을 하라고. 근데 갑자기 일반 사람을 해주니까 이게 갭투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작품이요? 금융위원회 작품이에요. 그죠? 이걸 그것만 바꿨는데도 전세 가격이 4억이 내려가네. 자, 이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주위에도 많이 얘기해 주시면 그래 잠시 힘들지만 우리가 그죠? 중장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매매가 내려가면 시장에 도움이 되구나. 이렇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청년분들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또 하나 인제 아무래도 전세의 월세화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전세 어떤 대출이나 이런 게 주면 그 부분을 갭을 좀 월세로 좀 메우게 되는 게 뭐 반전세 낮아지면요? 형태가 좀 더 늘어날 근데 수 그런 있지도 비용 않을까요? 부담의 문제에서 음. 부담 가능한 사람들은 들어가지만 음. 현재는 지금 대부분 임계점에 와 있지 않나요? 음. 지금 무서운 사실은요. 5, 6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2020년도 이때만 해도 전세 대출 받는 분이 한 50% 60%였어요. 네. 5, 60%. 음.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 2, 3억 받았던 분들이 5억 풀로 받아가지고 원래 돈을 합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자 그러면 그것도 부담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내수가 죽잖아요. 매출이 없고 편의점 매출이 줄고 아니나 다를까 이 전세 5억을 갖다가 딱 정하고 나니까 집값은 여기서 버티는데 지금처럼 아까 보인 것처럼 딱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월세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주거 부담인데 전세를 낮춰서 이걸 월세를 부담한다. 그 돈이 있나요? 전세 대출 이자 낼 돈이 줄여서 그거 차이만큼 월세를 부담한다는 건데 그럼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월세를 놔야 그렇게 되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월세를 놓을 능력이 되나요? 100%안 됩니다. 다 그냥 전세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잔금을 메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서울 바닥에. 네. 그러면 그분들이 월세를 놓을 능력이 돼요? 급전 빌려가지고 전세돈 내주고 그 메꾸고 안 되잖아요. 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월세를 함부로 못 넣으니까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월세를 놓던 사람 이 사람들은 수요가 좀 늘 수 있잖아요. 그죠? 잠시 일시적으로.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낮아지니까 글로 가겠죠. 월세를 안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월세 시장하고 전세 시장은. 그러면 전세 시장이 올라가면 월세 시장도 올라가죠. 따라서. 여기 부담이 더 센데 여기 조금 더 올려도 여기가 싸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내려갔는데 월세하고 여기인데 여기가 더 싸. 월세 올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균형을 맞으면 시간차가 필요하다. 시간차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일시적으로는 월세로 가니까 또 월세가 올라가요. 아까처럼 매매가 늘어나니까 일시적으로 전세가 오르는 것처럼 전세 물량에서 대출을 줄이면 월세로 가죠. 할 수밖에 서민들은. 월세 일시로 오르지만 전세 이걸 갖고 가서 가는 비용과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월세 비용보다 이게 낫겠다 판단하면 1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왜? 전세 가격이 그 사이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넘어가잖아요,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 논리를 시계올로 안 보고
딱 지금 잘라서 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박을 겉에만 보면 녹색이지만 잘라보면 빨간색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 이게 시간이 가면 음. 지금 우리가 말한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구나. 이걸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뭐 다주택자 이런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네. 좀 압박이 전월세 심하죠. 공급을 좀 위축시킬 거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월세 공급이요? 네. 그 전설 같은 얘기죠.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자, 집이 100개가 있어요. 네. 100개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50%고 50%라 그럴게요. 유주택자. 그러면 이 유주택자가 50%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없애면 네.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음. 집을 월세를 놓든지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파는 건 누가 사요? 무주택자가. 네, 50명 중에 누가 살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집이 50개인데 20개가 팔렸어. 그럼 20개를 누가 사요? 이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20개. 그럼 전세 수요가 뭐가 똑같잖아요. 물건은. 그러니까 이제 총량은 똑같단 말씀이신 거죠. 전세 네. 물건은 똑같은 거예요. 전세 수요하고 지금하고. 그거를 이상하게 논리를 펴가지고 이 임대 사업자가 주택가 공급을 늘리는 건 어떤 때냐? IMF 때. IMF 때 건설회사들이 원래 매매하려고 한 건데, 네네. 그죠? 매매하는데 짓다가 말고 망했어. 근데 이거를 지면 임대사업자가 사게끔 제도를 만든 거예요. 나라가 대출도 해주고 다투해주지만 그러니까 새로 지면 집이 생겨 안 생겨요. 그걸 사가지고 놓는 거는 늘죠 공급량이. 그러나 현재 서울에 있는 집 가지고 그거는 뭐 제로섬 게임인데 그걸 가지고 왜 말장난하고 프레임을 이것도 또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언론들이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주택의 총량은 불변이니까 이거 갖고 공급이 느니 이거 정말 산수 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집을 짓는 걸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없앴어. 이거는 줄죠. 늘 거를 줄이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지금 하신 말씀은 뭐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새로 짓는 거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저도 찬성을 해요. 왜? 공급에도 도움이 되고 임대사업자 세제택을 줘도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전체 서울 수도권은 집의 전체 평균 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좀 낮아요. 한 20% 아직 물량이 적어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도와줘야죠. 그래서 정부가 건설 임대사업자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건설 임대한 거를 사는 사람 같이 동시에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금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세입자분들이요. 현실적인 좀 전략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5월 9일까지는 조금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어려울 때 나가면 전세가가 좀 높잖아요. 만약에 만기가 만약에 4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기가 4월인데 내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 나게 됐다. 주인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고 했지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겠다 이거예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겠다. 그런데 네.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2개월만 늦춰달라고 통보해요. 어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데. 정부 법, 민법 이런 데서도 네. 주거 이전에 대한 기본을 맞추기 때문에 그걸 갖고도 형벌 내리지 않아요. 이거 대학 과태료 좀 낼까? 법조항도 없어요. 그죠? 그럼 그걸 갖고 주인이 2개월 갖고 소송을 걸어요? 손해를 봤다고? 그거 정말 악덕 주인이죠. 그냥 2개월 뒤에 집을 팔더니 세를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택하셔라. 이걸 이용해서 지금 전세값을 막 올리는 주인들이 있어요. 네. 악덕 주인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나 2개월 있다 나갈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조금 제가 뭐 학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지금 이제 전세 시장이 이렇게 좀 상호상호들한테 피해를 주다 보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세 사기꾼에 비하면 천사죠.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를 또 주인이 양해하시고 그러면 슬기롭게 와더기를 넘기고 주인이 좀 좋으신 분이면 그러세요. 그때 나가서 이럴 거 아니에요. 집 팔 마음이 없는 분들은 그죠? 그걸 잘 넘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전세 대출이 좀 압박 수준으로 들어오니까 네. 전세값은 오르고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월세를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월세를 갔을 때의 주거 비용과 네. 물론 애기들이 있거나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교육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젊은 분들 뭐 좀 고령층인데 혼자 계시거나
좀 자녀들이 뭐 출가했거나 그래서 거주 이전에 어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월세를 내는 비용이 내가 이걸로 들어가는데 네. 만약에 거기가 만약에 금천구였어요. 갑자기 값이 막 오르래. 음. 그러면 거기서 2-30분 가면 김포, 인천 가면 집 널려 있습니다. 아. 근데 가격 차이가 여기랑 가성비가 훨씬 좋은 거죠. 다만 뭘 뺏겨요? 기회비용. 우리가 부동산 이론에서 거리에 따라서 주택 가격과 농지 가격이 달라지는 게 지대 이론이잖아요. 네. 왜? 교통비와 기회비용 때문에 그 값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우리가 버스나 이런 걸 탈 때 교통비를 내지만 비용은 들지만 교통비는 전체 뭐 주거비용에서 작아요 포션이. 그 대신에 피 같은 시간이 더 중요하죠. 임금을 따지면. 그런데 요새는 어때요?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뭐 시간을 헛헛 쓸 일이 없어요. 꼭 낭비하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냥 음. 책도 유튜브 다 보고 그러니까 자기 그 수양 쌓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전향적으로 그래 내가 비용 계산해 보니까 저기서 전세 싸게 사는 게 그럼 나머지 돈 갖고 뭐예요?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보셔라. 필히 직장이 뭐 여기 앞에 있어서 요 앞에서 얻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다 그쪽에 뭐 밀집하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셔야 되고 네. 나머지 약간 뭐 상급지가 아닌데 이런 분들은 그 상급지에 계신 또 원룸에 계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 다 눈을 한번 낮춰요. 그죠? 걸어다니면 운동되잖아요. 그리고 걸어다닐 때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보잖아요. 물론 차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그러고서 한 텀을 갔더니 거리가 30분인데 가격에 내가 혜택이 많아. 막 30만 원, 40만 원 세이브가 돼. 그럴 수 있거든요. 조금 그쵸. 반판면. 그런 거를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면요. 그 임대료도 이제 좀 다운되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중량 기준으로 대비하시되 너무 힘드시면 조금 빠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